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3교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교시에는 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일단 보시면 3교시 3-1번에 보니까 방염, 우리 방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방염의 원리, 그 다음에 대상 물품, 성능 기준, 방염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방염의 원리를 보면 우리 피복 이론, 가스 이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피복 이론, 가스 이론, 열적 이론, 화학적 이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 이론을 보니까 우리 방염으로 피복을 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가스 이론, 얘가 방염 처리 물품이 열받아 갖고 흡열이 됐을 때 우리 불활성 가스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적 이론 그려놨네요. 열 에너지의 상변화, 상변화 결국 흡열 반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화학적 이론, 연쇄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 얘가 열받아서 흡열이 되면 연쇄 반응 억제 물질을 갖다가 배출을 시켜주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염이. 우리 난연이라는 놈도 있죠. 난연. 난연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난연이라는 놈은 우리 연소 메커니즘인 흡분 혼연배에서 이 과정 중에 어디를 하나 차단시켜주는 게 난연이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흡열 반응을 못하게 해주려면 우리 열전달,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열전달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전달을 제어하겠다. 또 분해 반응을 갖다가 못하게 하려면 분해 반응 못하게 할 수는 없겠죠. 열분의 속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열분해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천천히 열분해가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를 갖다가 왕창 내보내든가 아니면 적게 내보내든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의 제어. 또 우리 열 분해됐을 때 나오는 생성물에 대해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열분해 생성물이라는 게 우리 연기에서 배우셨다시피 열분해돼 갖고 나오는 놈들이 가연성 가스로 나올 거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열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산소하고 만나면 이놈이 가연성 혼합기라는 놈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를 제한하겠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열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결국 혼합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열분해가 됐을 때 불활성 가스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우리 연소 범위 밖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연소 반응인 우리 기상연소, 기상반응에 제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상 제어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할온계, 우리 그런 난연제를 사용해서 우리 할로겐 물질, 할온 물질을 갖다 배출해서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원리로 갖고 있어요. 난연은. 또 뭐 이 두 가지 이상 섞으면 효과가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죠. 자, 뭐 프리텀을 보면은 방염의 대상 장소가 있습니다. 대상 장소 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염 대상 물품 그래놨네요. 방염 대상 물품도 법적 조항으로서 쭉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염의 성능 기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뭐 잔신염 길이 3회 400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잔염 시간은 우리 20초 이내여야 된다. 또 잔신 시간은 30초 이내여야 된다. 또 탄화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탄화된 길이는 20cm 이내. 또 불이 접염하는 횟수는 3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열량도 최대 연기 밀도가 40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 옛날에 109회 때 400 이하 연기 밀도 400이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죠. 자, 방염의 문제점 해결 방안 뭐 물어봤습니다. 115회 때 기출이었어요. 이게 현장 방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보면 방염이라는 게 우리 문제점을 보니까 미등록된 무자격자 이런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네요.
등록된 방역업자가 자격을 대여해주고 무자격자가 시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성능 검사에 필요한 시료, 그 시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현재 방염은 현장에서 설치돼 갖고 현장 방염 처리하는 재료에 대해서 시공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샘플을 뜯어 갖고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출하는데 업자가 제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는 그 시료는 잘 도료를 잘 칠하고 다른 데들은 시공을 좀 미진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번에 보면 방염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비숙련공이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시공을 할 때 매뉴얼에 따라서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도장면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건조 시간이라든가 또 도장을 해야 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 맞게끔 딱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염 성능의 기준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목재에 대해서도 방염을 하는데 목재의 연기 밀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결국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방염업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시공하게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인력도 확충하고 또 부실 시공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에 대한 교육 또 관리 감독의 철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네요. 또 국내 방염 성능 기준을 보완해서 우리 목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연기 밀도 시험을 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염은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적 기준으로서 좀 쭉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자, 수렴화재입니다. 3-2번에. 수렴화재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요해 보니까 뭐 투명 용기나 뭐 물이 담긴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보면 렌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볼록한 면, 또 구면, 오목한 면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태양의 빛이 산란되거나 아니면 반사돼서 이놈들이 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화재를 수렴 화재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실제로 저 뭡니까 김병만 씨가 정글에 가셔갖고 이거 한 적이 있죠. 실제로 불을 붙인 적이 있어요. 자, 화재 조사의 목적입니다. 왜 조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통계화를 해갖고 우리 정책 자료로 좀 사용하겠다. 또 불이 났을 때 책임 규명을 위해서도 우리 화재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각종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서 우리 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그때 조사할 때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피해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적 인적 피해가 얼마큼인지 재산 피해는 얼마큼인지. 자, 화재 조사 순서를 보니까 일단 화재가 났는데 현장에 이제 조사하러 갔다 이런 얘기죠. 가서 우리 5층 건물에 불이 났는데 5층부터 조사하면서 내려올래? 1층부터 조사하면서 올라갈래?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관계자한테 어디서 불 난 것 같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서 저쪽 어디서 연기가 피어올랐거든요.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질문을 하고 소방관과 협의한 다음에 우리 발화 범위를 결정하고 현장을 발굴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복원을 하고 우리 발화 지점을 판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화원이 됐던 놈이 어떤 놈인지를 검토해 보고 발화원으로 판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수렴화재를 조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일단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렴화재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의 광량이라든가 또 직사광선의 입사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해가 떠오르는 각도가 낮은 각도에 떠오르니까 이놈이 아까 오목이라든가 볼록한 그런 부분이 형성된데 이런 데에다가 반사, 산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렌즈 초점이 맞아진 거죠. 초점이. 그러면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렴화재 이거 좀 뭡니까 인터넷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스테인리스 양동이 이런 데다가 커피 가루 그런 것도 이제 말리려고 마시고 난 커피 가루 말리려고 베란다에다 놔뒀더니 그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최초 발화 가연물의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조사해 봐야 된다. 또 주변의 환기 상태라든가 또 우리 화재 확산의 진행된 방향 또 화재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화재 조사 학회라든가 아니면 화재 보험협회 이런 거에 분명히 어딘가 뭡니까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런 자료들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갖고 아마도 얘를 쓰셨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쭉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쭉 그냥 정량화시켜서 좀 정리해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번에 건식 유수 검지 장치의 작동 시 방수 지연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네요.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이제 건식은 우리가 가장 큰 단점이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추운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추운데 쓸 수 있다. 그래서 방수가 지연되는 거는 결국에 우리 트립 시간하고 소화수 이송 시간 이 시간이 우리 방수가 지연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립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펌프에서 드라이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건식 밸브는 여기가 2차 측이 압축 공기가 들어있죠. 압축 공기. 1차 측에는 우리 가압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헤드가 개방돼서 압축 공기가 빠져나오면 그때 얘하고 얘 밸브 사이의 압력차 때문에 밸브의 클래퍼가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그 뚜껑이 열릴 때 시간을 트립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트립 시간. 결국에는 얘는 압축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릴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차 측에 물이 들어있질 않기 때문에 헤드가 개방돼서 바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압축 공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클래퍼가 개방된 다음에 이 1차 측에 있던 소화수가 이동이 돼야지만 물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화수가 우리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방수 지연 시간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립 시간을 보면 헤드가 개방된 후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클래퍼가 작동하기까지 시간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 트립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0.0352 ln 뭐 PAO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표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트립 클래퍼가 개방될 때까지 시간은 우리 2차 측 배관의 최적이 클수록 그 다음에 작동된 헤드의 면적이 작을수록 또 우리 얘를 차동비라고 부릅니다. 차동비. 얘는 2차 측에 원래 있던 2차 측의 공기 압력 그 다음에 이놈은 클래퍼가 개방될 때의 그 압력을 얘기합니다. 클래퍼가 개방될 때 압력. 그래서 결국 우리 클래퍼가 개방될 때 압력, 그 밸브의 작동 압력입니다. 밸브의 작동 압력. 그리고 우리 2차 측의 애초에 초기의 공기 압력 이런 놈들이 우리 트립 시간의 영향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화수 이송 시간을 얘기합니다. 헤드에서 규정 방사압과 방수량이 방사되기까지 배관에서의 시간 지연을 소화수 이송 시간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화수가 이송될 때 그 이송 시간의 영향 요소를 보면 1차 측의 수압, 2차 측의 공기압, 이런 놈들이 영향 요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헤드가 오리피스 구경, 헤드의 오리피스 구경, 작동 면적이죠. 2차 측 배관의 내용적, 이런 놈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빠졌어요? 클래퍼가 개방되는 시간 빠졌습니다. 그죠? 클래퍼가 개방된 다음에 넘어가는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NFPA에서는 이런 방수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니까 그 방수 지연 시간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측 배관의 내용적을 750갤런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500갈런이 넘어간다면 우리 급속 개방 장치, 뭐 QOD라고 부르죠. 급속 개방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단 방사 시간이 1분 이내다 그러면 안 설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관은 그리드 배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2차 측의 공기압을 우리 차동비 일반적인 건식 밸브 5.5대 1로 두고 있는데 저차압식은 1.1대 1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또 건식 밸브의 작동 압력보다는 우리 20psi 더 높은 압력으로 2차 측 공기압을 갖다 넣어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밸브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작동 방지. 공기의 충전 시간은 30분에 된다, 뭐 이런 제한을 두고 있네요. 얘는 컴프레셔 크기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퀵 오프닝 디바이스 500갤론이 넘어가면 우리 급속 개방 장치라는 놈을 설치하는데, 그 급속 개방 장치라는 놈을 보니까 엑셀러레이터라는 놈하고 이그저스터라는 놈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보니까 트립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그저스터는 우리 소화수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작동 원리 한번 쭉 보시고, 엑셀러레이터, 이그저스터 비교해 놨네요. 결국 보니까 엑셀러레이터라는 놈은 트립 시간을, 또 이그저스터라는 놈은 소화수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단점을 보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우리 밸브를 개방하는 속도, 개방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지연이 짧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저스터는 상대적으로 좀 길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피난로를 얘기하네요. 피난로. IBC 코드에서, IBC에서 우리 규정하고 있는 피난로 및 피난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요는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2번에 보니까 피난로는 피난 통로라는 놈하고, 그 옆에 보니까 쭉 가서 피난 통로 접근로라는 놈하고, 그 밑에 칸에 피난 통로 탈출구, 우리 IB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난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이런 피난을 하기 위한 이런 통로를 피난 통로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난 통로. 이 피난 통로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거실이든 이런 방호되지 않는 계단, 복도든 또 문이든 이런 놈들을 갖다 다 피난 통로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난 통로 접근로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계단을 타고 쭉 내려와서 우리 건축물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가고, 제가 이제 피난이라는 것은 누구네 집에 불났는데 1층 바깥으로 나가서 누구네 집에 불났어 하고 구경하는 게 진짜 피난이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피난 통로에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 공공도로, 여기까지 밖으로 완전히 나가야지만 완전한 피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건축물들은 피난 통로를 통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우리 공공도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다시 또 거실을 거치는
로비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 데를 거쳐나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우리 피난 통로 탈출구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3번에 피난로의 구성 그려놨네요. 그래서 1번 피난 통로 접근로라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 통로로 인도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보면 사람이 점유하는 방, 공간, 또 피난 통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통로, 복도 이런 놈들 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해 보니까 뭐 일정 인원 이상이 피난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이런 피난 통로에 일정 수준의 우리 내화 성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 통로라는 놈은 개념을 보니까 피난로의 핵심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건물의 다른 부분하고 격리되어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 통로 탈출구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한국법에서는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 뭐 이런 놈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난 통로는 방호되는 개구부가 있고 또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로서 건물의 다른 부분하고 구획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번 쭉 보시고 뭐 괄호 2번에 구성 그려놨네요. 구성 2번 정도 보니까 끝에 쪽에 4개 이상의 층을 연결하는 피난 계단은 2시간의 내화 성능을 가진 불연제, 준불연제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개 이하의 층을 연결하는 우리 피난 통로는 내화 성능은 1시간 이상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그런 그림이죠. 뭐 4개 층에는 2시간, 3개 층 연결되어 있을 때는 1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피난 통로 탈출구도 있습니다. 개념을 보니까 피난 통로의 끝과 공공도로 사이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피난 통로의 끝이 바로 옥외가 아닌 경우에 그 사이 경로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난 통로 탈출구라는 것은 피난 통로의 끝부분에서 공공도로까지 연결되는 보행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구성 그려놨네요.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보니까 중간에 원칙적으로 피난 통로가 5개로 바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일정 수준의 방호 조치가 돼 있다면 우리 1층 공간을 지나서 탈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피난로 있었죠. 피난로의 구성 그거 쓰셔도 됩니다. 우리 뭡니까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쓰셔도 돼요. 이 IBC 코드하고 NFPA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ESS입니다. 5번에 ESS 117에도 나왔었죠. 117에 보니까 ESS라는 놈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값싼 전력이 있을 때 시간대별로 그 놈을 갖다가 우리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송배전 그림에 이렇게 돼 있네요. 송배전 설비에서 우리 ESS로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주면 우리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네요. 이놈이 받아서 우리 PCS라는 놈 파워를 컨트롤하는 놈입니다. 파워 컨트롤 시스템 이놈한테 우리 전력을 보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력을 보내주면 여기 배터리가 있어갖고 이거 리튬 이온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전력을 갖다가 전원을 컨트롤하는 놈은 얘를 갖다가 충전을 시키기도 하고 얘가 방전됐을 때 다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라는 놈은 우리 제어 장치가 하나 달라붙어 있어요. BMS라고 부르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를 제어하는 놈입니다. 이 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놈이 하는 역할은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아니면 우리 과전류나 단락이나 이런 놈들이 생기면 배터리가 위험해지니까 그 놈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하는 역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놈이 이제 ESS입니다. ESS. 근데 지금 현재 ESS가 정확하게 막 어떤 걸로 불을 100% 끌 수 있고 정확하게 화재 원인이 뭐 때문에 났다라고 딱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7월 달에 화재 안전 기준을 입법 예고하기로 공포를 해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겠죠. 뭐 특정 소방 대상물에도 우리 ESS 저장 장소를 갖다 포함하겠다라는 법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저번에는 이제 안전관리 가이드, 우리 화재보험협회에서 나왔던 안전관리 가이드에서 시험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우리 문서화된 정확한 정량화된 답변들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 안전관리 가이드 쪽에서 답안을 구성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뭐 7월 달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입법 예고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는 다시 또 ESS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 놈이 나올 거니까 이제. 자, 뭐 이렇게 ESS가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쑥 쓰고 있네요. 3번에 보니까 안전관리상 주요 확인 사항 그려놨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ESS는 제조사 지침 또는 운영 및 유지관리 그런 문서에 따라서 운영 유지관리 돼야 되는데, 그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문서는 보니까 안전한 시동을 할 수 있는 절차, 또 인터락 및 제어부의 시험 절차, 또 유지관리 절차,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를 아래 항목에 대해서 EMS라든가 소화 설비라든가 유출 방지 및 중성화, 배기 및 환기 설비, 가스 검지 설비, 그 외 요구되는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또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절차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안전한 데이터 시트, 뭐 이와 유사한 안전 및 소화와 관련된 대응 시 고려 사항, 또 변경 시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 또 설비의 변경 통지, 유지관리 활동, 일자 및 담당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접근 가능한 지역 또는 설비 인접 지역에다가 우리 이놈을 갖다가 비치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적응 소화 설비는 쭉 뭡니까 소방 방제 신문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쭉 그 실험을 해본 결과는 스프링쿨러가 가장 소화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안전관리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적응 소화 설비 보니까 수계 소화 설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그래서 최소 방수 밀도가 12.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소화 설비, 포약제는 ESS의 열폭주를 일으키는 온도, 또 가연물이 있는 경우에 가연물의 자연 발화 온도보다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가스계인 경우에는 전역 방출 방식에 우리 가연물의 소화에 필요한 농도, 또 ESS의 배열 또는 배치 상태를 고려해서 설계하되, 우리 밑에 칸에 2번에 설계 농도를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해서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겠죠. 또 화재를 진압하고 ESS의 열폭주, 또 주변의 가연물의 발화 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출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쭉 보면은 뭐 신종 소화약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화약제라든가 아니면 고체 에어로졸, 분말, 또 리튬 전용 소화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실험을 갖다가 불을 끌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들을 쭉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7월 초에 예정은 7월 초에 입법 요구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 자, 3-6번 보니까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 뭐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놨네요. 완전히 법이죠 그냥. 보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일러는 이래야 된다. 또 음식 조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는 이런 규정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보니까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 이런 것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연통 이런 부분은 난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2번, 3번 크게 나눠서 우리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놈하고 또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놈을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탱크하고 보일러 본체 이놈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간격을 둬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화재 등 긴급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다 설치해라. 답원에 보니까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에 다른 놈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네요. 연료 탱크에는 불연제로 된 받침대를 설치해서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를 갖다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나번에 보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해라. 답원에 우리 긴급시에 화재 등 긴급시에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우리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에다 설치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라.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6m 이상 이격시켜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에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우리 불연제로 된 바닥 위에다 설치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음식 조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 보니까 가에 배기 닥트는 0.5mm 이상,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사용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라. 다번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번에 우리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로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놈이 15회 때 관리사 기출문제랍니다. 뭐 법적 사항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번 시험은 법에 대한 암기가 조금 되신 분들은 조금 편하셨을 것 같고 법에 대한 암기가 좀 안 돼 있던 분들은 조금 힘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모두 다 좋은 소기의 성적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3교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